태훈이는 8살이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깊었다. 평소 말이 없던 그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말수가 더 줄어들었고 엄마인 나는 그저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중이라 여겼다. 우리 가족은 최근에 이사한 지 석 달이 되었다. 조용한 동네, 괜찮은 초등학교, 그리고 무엇보다 반려견 몽실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아파트라는 점이 마음에 들어 결정했다. 몽실이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한 믹스견으로 사람을 잘 따르고 특히 아이들에게는 늘 다정했다. 아이들이 울거나 불안해할 때면 누구보다 먼저 다가가 코를 비비며 위로해주던 그런 존재였다. 어느 금요일 아침, 나는 태훈이와 몽실이를 함께 데리고 학교에 갔다. 평소에는 몽실이는 집에 두고 가지만 그날따라 아들이 몽실이도 같이 가면 안 돼요 하고 애절하게 말했다. 마침 시간이 여유로워서 운동장 앞까지만 같이 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교문 앞에서 한 남성이 다가오자 몽실이가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렸다. 꼬리를 내리고 앞발을 넓게 벌리고 몸을 낮춘 채 명백한 경계의 자세였다. 그 남자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지나쳐 선생님처럼 보였다. 깔끔한 셔츠에 명찰이 붙어 있었고 차가운 인상이 인상적이었다. 나는 당황했다. 몽실아, 왜 그래? 그만해. 하지만 몽실이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태도였다. 눈을 부라리며 짖지는 않았지만 깊고 낮은 으르렁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태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나 오늘 집에 가면 안 돼요? 그 한마디가 마음을 철렁하게 했다. 나는 몽실이를 끌어안고 태훈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인데 그래? 혹시 어디 아파? 태우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저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그날 이후로 몽실이는 매일같이 학교 앞에서 그 선생님이 보일 때마다 으르렁거렸다. 나는 몇 번이나 훈련소에 맡겨야 하나 고민했지만 곧 깨달았다. 몽실이는 평생 그렇게 으렁댄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일요일 밤 태훈이가 자다 말고 울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고 그때 태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선생님 나 때렸어.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나는 태훈을 살피며 물었다. 뭐라고? 언제 어디서? 태훈은 말끝을 흐리더니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숙제 안 했다고 손등 때리고 체육 시간에 넘어졌을 때도 일부러 일으켜 주지도 않았어. 그리고 말하면 안 된다고 엄마한테 말하면 더 아프게 한다고 했어.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몽실이는 알았던 것이다. 본능적으로 그리고 아이와의 교감을 통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먼저 본 것이었다. 그러나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나는 그땐 몰랐다. 학교에는 더 깊고 오래된 비밀이 숨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태훈이를 재운 뒤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가슴속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건 몽실이의 으르렁거림과 태훈이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나는 곧장 휴대폰을 들고 학교 홈페이지를 열었다. 선생님의 얼굴을 확인해야 했다.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다가 드디어 그 얼굴을 마주쳤다. 박선규, 체육 담당 교사. 차가운 눈빛, 딱딱한 인매, 잊을 수 없던 그 인상. 바로 그였다. 나는 태훈이의 말이 거짓일 리 없다는 것을 알았다. 몽실이의 반응과 아이의 공포, 그 모든 게 짜맞춰졌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다. 학교는 교사들의 행동을 감시하기보다 은폐하기에 급급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괜히 나섰다가 도리어 아이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증거를 모으자. 다음 날 나는 학교 앞에 몽실이를 데리고 또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몰래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 있었다. 선생님이 나오자 몽실이는 어김없이 으르렁거렸다. 나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남겼다. 그냥 개의 반응일 뿐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대비해서라도 기록은 중요했다. 며칠 뒤 기회가 왔다. 태훈이가 갑자기 말했다. 엄마, 그 선생님이 나만 그런 거 아니래. 다른 애들도 말 못하고 있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누가? 누구? 은채 누나, 그리고 민석이 형. 다들 무서워서 아무 말 안 해. 나는 그 이름들을 기억해 두었다. 은채는 6학년, 민석이는 5학년. 태훈이보다 선배들이었다. 나는 그날 밤 몰래 학부모 단톡방을 샅샅이 뒤졌다. 혹시나 관련된 언급이 있을까 했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단란한 소식들만 가득했다. 그러던 중 은채의 어머니인 김서연 씨의 블로그에 눈길이 멈췄다. 아이의 일상을 기록한 평범한 블로그였지만 몇 주 전 올린 글 하나가 눈에 띄었다. 요즘 은채가 자꾸 체육복을 잃어버려요.
체육 시간만 되면 배가 아프다 하고 결석을 하려고 해요. 사춘기인 걸까요? 사춘기? 아니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은채도 피해자였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사건이 터졌다. 체육 시간 후 태훈이가 갑자기 복도로 뛰쳐나오며 울고 있었다. 나는 학교에 찾아가 있었고 몽실이도 차에 있었다. 소란을 듣고 달려간 나와 함께 몽실이도 따라왔다. 그리고 체육관에서 한 장면을 목격했다. 박성규 교사가 은채의 손목을 거칠게 잡고 있었다. 그 순간 몽실이가 크게 짖으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깜짝 놀란 박 선생은 손을 놓고 물러섰고 나는 핸드폰을 들이댔다. 지금 이 장면 다 찍혔어요. 교장은 황급히 뛰어왔고 선생은 당황한 얼굴로 변명했다. 이건 오해입니다. 아이가 넘어질 뻔해서. 하지만 은채는 그 자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이 선생님, 저를 때렸어요. 몇 번이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은채의 고백은 조용했던 체육관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선생의 손목을 움켜쥔 몽실이의 짖음은 마치 진실을 파헤치는 천둥 같았다. 교장은 당황했고 박성규 교사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이건 아이의 오해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절 믿으셔야죠, 교장 선생님. 하지만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저뿐만 아니라 민석이도, 태훈이도 다 맞았어요. 아무 말도 못하게 했어요.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걱정하지 마. 우리가 지켜줄게. 그 순간 나는 핸드폰을 들어 아이의 말과 선생의 반응을 영상으로 남겼다. 카메라가 비추는 박 선생의 일그러진 얼굴, 교장의 당황한 눈빛, 은채의 용기 있는 고백. 이건 더는 학교 안에서만 펼쳐질 문제가 아니었다. 진실을 알릴 시간. 진실을 알릴 시간. 그날 밤 나는 영상과 증언을 정리해 교육청 신고센터에 제출했다. 그리고 익명의 학부모 계정으로 지역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우리 학교의 한 교사가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왔습니다. 증거 영상도 있습니다. 진실이 묻히지 않길 바랍니다. 글은 순식간에 퍼졌다. 지역 맘카페 SNS에 심지어는 지역 뉴스 기자들까지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틀 후 지역 뉴스 헤드라인엔 이렇게 떴다. 초등학교 체육교사 학대 정황 포착, 반려견의 경고가 밝혀낸 진실. 그날 몽실이는 영웅이 되었다. 인터뷰가 이어졌고 기자들은 하나같이 물었다. 어떻게 걔가 먼저 이상함을 눈치챘을까요? 나는 눈물을 참고 대답했다. 그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나 봐요. 우리가 못 본 걸 몽실이는 봤던 거죠. 뉴스에 몽실이가 태훈이 옆에 앉아 보호하듯 지켜주는 사진이 나오자 사람들은 감동했고 몽실이는 정의의 개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박성규 교사의 과거를 조사하던 중 나는 믿을 수 없는 자료를 발견했다. 10년 전 충청북도의 작은 시골 학교, 그곳에서도 그가 체육교사로 근무했었다. 그 시절 기록은 흐릿했고 인터넷에 남은 정보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학부모 커뮤니티의 한 오래된 글이 내 눈을 사로잡았다. 아이의 팔에 멍이 들어 물었더니 체육 시간에 다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아이는 학교에 가길 거부했습니다. 날짜, 교사 이름, 전부 일치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댓글 중 하나였다. 그 선생님이 있던 반에서 아이가 사라졌잖아요. 자퇴 처리됐다고 했지만 아무도 본 적 없대요. 나는 곧장 그 학교에 문의했고 퇴직한 행정실 직원 한 명과 통화를 할 수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요? 실종된 아이 아직도 생각나요. 이름은 정유진. 조용하고 눈이 컸던 여자아이였어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다. 그 아이의 실종은 공식적으로 가출로 처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사람을 말하지 못했다. 그런데 유진이의 옛 담임이었던 교사가 당시 진술을 거부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 담임의 이름은 이수정. 은퇴 후 경남 창원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 중이라는 정보를 얻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수정을 찾아가 직접 만났다. 침묵의 끝에서 피어난 진실. 수정은 처음에 말을 아꼈다. 그러나 내 옆에 앉은 몽실이를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다. 이 개, 무서움을 모르는 눈이네. 저런 눈, 유진이도 가졌었어.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내가 무서웠던 건 박선규가 아니었어. 그 뒤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지.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건 윗선에서 덮었어요. 교장은, 교육청은 다 알고 있었어요. 박성규는 누군가의 조카였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지. 그날 밤 나는 두려움에 떨며 아이를 꼭 안고 잠들었다. 하지만 결심은 굳었다. 이번엔 절대 진실을 묻히게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우리 현관문에 놓인 봉투 하나. 검은 봉투 속에는 단 하나의 사진. 사진 속에는 유진으로 보이는 아이와 그 뒤에 서 있는 낯기 익은 남성의 뒷모습, 박성규였다. 검은 봉투를 열어 사진을 꺼낸 순간 나는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사진 속엔 흐릿하지만 분명히 정유진으로 보이는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낡은 교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소름이 끼친 건 그녀 뒤에 서 있는 남자의 실루엣이었다. 그 실루엣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박성규, 바로 그였다. 가장 과무드된 어웨어 사진 뒷면엔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14 엉구멍 3 체육창고. 그날은 정유진이 공식적으로 가출했던 날과 정확히 일치했다. 나는 당장 경찰에 알릴 생각을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이 봉투는 왜 우리 집 문 앞에 놓인 걸까? 누가 보낸 걸까? 몽실이의 경고. 그날 오후 아들을 데리러 학교에 갔을 때였다. 항상처럼 얌전하던 몽실이가 갑자기 날카롭게 짖기 시작했다. 그 방향은 교문 옆 오래된 주차장 쪽. 나는 본능적으로 몽실이를 따라 움직였다. 차 뒤에 숨어있던 한 남자가 놀란 듯 달아났다. 나는 그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몽실이는 그 냄새를 기억한 듯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몽실이는 계속해서 현관문 앞에 앉아 있었고 마치 또 무언가가 올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아, 또 하나의 증거. 밤늦게 컴퓨터를 정리하던 중 나는 아들이 그림 숙제로 그린 한 장의 종이를 보게 되었다. 그림에는 선생님과 아이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혼자 웅크리고 있는 작은 아이. 이거 누구야? 나랑 자주 이야기하던 수진이 누나, 선생님이 혼자 있으라고 했어.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름은 다르지만 혹시 다음 날 나는 담임 선생님에게 아이 명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목록에는 수진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번호는 표시되지 않았다. 사진 잘 보셨나요? 낮고 침착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다음은 영상일지도 몰라요. 진실을 알고 싶다면 조용히 움직이세요. 누구십니까? 뚝. 전화는 끊겼다.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조각은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몽실이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경계하고 있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학대 의혹이 아니란 걸 느꼈다. 이건 조직적인 은폐와 협박 그리고 사라진 아이들의 이야기다. 그날 밤 몽실이는 이상할 정도로 짖었다. 현관문이 아니라 뒤뜰 쪽을 향해서. 나는 손전등을 들고 몽실이를 따라 뒷마당으로 나갔다. 우리는 오래된 나무 울타리를 지나 흙으로 덮인 작은 덩굴밭 앞에 섰다. 몽실이는 그곳에서 땅을 파기 시작했다.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함께 삽을 들었다. 불길했다. 15분쯤 지나자 낡은 금속판이 나왔다. 녹슬고 오래된 손잡이. 조심스럽게 들어올리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모습을 드러냈다. 불길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메모가 무주디 멈췄다. 지하의 기록 계단을 따라 내려간 나는 곧 작은 방에 도착했다. 벽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 어린이 사진들, 그리고 메모가 무질서하게 붙어 있었다. 한 장의 메모에 눈길이 멈췄다. 아이들은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 말하게 되면 사라지게 된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나는 벽에 붙은 사진 속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바로 우리 아이의 그림에 나왔던 수진이 였다. 그리고 책상 위 USB 하나. 집에 돌아와 USB를 컴퓨터에 꽂자 영상 하나가 떴다. 흔들리는 교실, 숨죽인 아이들, 그리고 박선규.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녀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말하지 마. 네가 본 거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그 목소리는 그동안 뉴스에서 본 실종 사건과 동일한 날짜의 사건이었다. 한숨 너무 드나요. 두 번째 전화, 그날 밤 다시 전화가 왔다. 같은 번호 없음 표시. 당신이 찾은 걸 안다. 하지만 너무 깊이 파헤치지 마세요. 다음은 당신 아이 차례일 수 있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당신은 대체 누구야? 왜 우리를? 뚝.
몽실이가 울부짖듯 짖었다. 이젠 확신했다. 누군가 가까이에서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조강 광인센터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다. 나는 며칠 전 학교 출입 기록을 은밀히 요청해 복사한 것을 펼쳤다. 그리고 믿기 힘든 사실을 발견했다. 정유진이 사라진 날, 그날 박성규는 학교에 없던 걸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영상 속에는 분명히 그가 있었다. 누군가 기록을 조작한 것이다. 단순한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 내부에서 뭔가를 은폐하고 있다. 이제 나는 선택해야 했다. 경찰에 바로 증거를 제출할 것인가? 아니면 더 많은 진실을 확보한 후 안전하게 움직일 것인가?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을 넘어 나를 이끈 존재는 바로 몽실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USB 속 영상을 복사해 안전하게 백업해 두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전 문득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엄마, 오늘도 몽실이 데려가면 안 돼요. 학교엔 걔를 데려갈 수 없잖아. 무슨 일 있어?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푹 숙였다. 문자 하나 출근하려던 순간 낯선 번호로 문자가 도착했다. 아이를 지키고 싶다면 오늘 오후 3시 강변공원 벤치 호번에 혼자 나오세요. 경찰에 알릴까 고민했지만 무엇인가 더 큰 것을 감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공식적인 경로는 오히려 위험했다. 의문의 어머니 공원, 3시 정각. 벤치에 앉은 나는 주변을 살폈다. 그때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한 중년 여성이 있었다. 그녀의 눈은 지쳐 있었고 깊은 고통을 담고 있었다. 혹시 정유진이를 아시나요? 나는 숨을 삼켰다. 그림 속 아이, 그 애가 정말 존재했군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을 꺼냈다. 그 안에는 밝게 웃는 소녀와 박선규가 함께 있었다. 그 사람 제 딸 담임이었어요. 그리고 유진이는 사라졌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학교도 덮으려고만 했죠. 깊어지는 의혹,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교사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다른 학교에서도.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번 징계 없이 조용히 옮기기만 하더군요. 나는 소름이 돋았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다. 시스템적인 은폐. 그리고 그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 아이 조심하세요. 유진이가 마지막이 아니었으니까요. 돌아오는 길 집으로 돌아오자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을 리 없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서둘러 안으로 갔다. 민재야? 거실엔 아무도 없었다. 방마다 찾았지만 아이는 없었다. 그리고 마루 한가운데 놓인 쪽지 하나. 아이를 찾고 싶다면 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몽실이의 짖음. 그 순간 마당에서 몽실이의 짖는 소리가 들렸다. 급히 달려나간 나는 그가 뒷마당 나무 뒤를 향해 으르렁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곳에는 누군가가 남기고 간 듯한 작은 운동화 한 짝이 떨어져 있었다. 바로 민재의 것이었다. 민재의 작은 운동화 한 짝을 발견한 후 나는 몽실이를 달래며 뒷마당을 샅샅이 살폈다. 하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곧바로 경찰에 연락했다. 우리 아이가 사라졌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고 운동화가 뒷마당에 떨어져 있습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했고 집 주변과 근처 공원을 중심으로 수색을 시작했다. CCTV에 비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 속에서 민재가 교실을 빠져나와 학교 뒤편 숲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리고 그곳엔 박선규가 뒤따르고 있었다. 숲속의 그림자. 숲속의 그림자. 나는 몽실이와 함께 숲 근처를 찾아 헤맸다. 한참을 걷던 중 낡은 창고가 눈에 들어왔다. 몽실이는 창고 문 앞에서 다시 으르렁거렸다. 그 안에 잠긴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내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문의하니 그 창고는 몇 년째 폐쇄된 상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또 다른 증언. 또 다른 증언 다음 날 학교에서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다. 한 학생이 박성규가 아이들을 따로 불러내 무언가를 시켰다는 증언이었다. 선생님은 엄격했지만 무서웠어요.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혼내고 아이들이 울기도 했어요. 위험의 그림자. 나는 더 이상 혼자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가 우리 가족을 감시하고 있었고 시간이 없었다. 몽실이는 내 손을 꽉 물었고 나도 결심했다. 밤이 깊어가자 나는 집안에서 몽실이와 함께 은밀히 움직였다. 외부의 눈을 피하며 노트북을 켜고 CCTV 영상 증언들을 하나하나 검토했다. 그리고 숨겨진 녹음 파일. 그때 뜻밖에도 USB 속에서 발견된 폴더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비밀 녹음이라 적힌 파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 속에서 박성규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희들은 내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알지? 그리고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누군가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뒤따랐다. 프리의 정의를 위한 증거. 이 녹음은 단순한 폭력의 증거를 넘어 조직적 은폐와 협박의 실체를 보여주었다. 나는 곧바로 변호사와 연락을 취했고 경찰에도 이 사실을 전달했다. 응문아. 집 앞 낯선 그림자. 그날 밤 집 앞에 누군가 숨어 있었다. 몽실이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침입자를 경고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살짝 열어 주변을 살폈다. 그때 멀리서 박선규의 차가 조용히 지나갔다. 최후의 대결 예고. 나는 알았다. 그와의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는 것을. 아이의 안전과 진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른 아침 나는 아이와 몽실이를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다. 그동안 모은 증거와 녹음 파일 그리고 증언들을 제출했다. 법정에서의 진실 재판이 시작되자 박선규는 자신의 죄를 부인했다. 하지만 몽실이의 용감한 행동과 명확한 증거들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다. 용버도야. 몽실이의 희생과 영웅심 재판 도중 몽실이는 다시 한번 용기를 보여주었다. 재판장에 난입하려던 박성규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며 그가 도망치지 못하게 막았다. 이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박성규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학교에는 변화가 찾아왔다. 아이들은 다시는 두려움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몽실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평화로운 일상을 맞이했다. 우리 가족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정의가 빛을 비춘 순간이었다. 희망의 메시지. 이 이야기는 단순한 폭력 고발이 아니다. 사랑과 용기, 그리고 진실을 위한 끝없는 싸움에 대한 이야기다. 몽실이처럼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싸울 수 있다.